사실 아까 인사 말씀 조금 드려서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제 금융보안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보안 쪽을 담당하는 그 연구회인데요. 거기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금감원을 퇴직하고 지금 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특히 이쪽 그 우리 IT 쪽, 우리 전자금융 쪽 그 감독 업무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있었던 큰 사고들, 320이라든지 또는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고라든지 이런 큰 사고들을 주로 맡아서 대응하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히스토리나 우리 이제 망분류 규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사실은 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토론회가 이제 이 망분리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사실은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토론회가 정말 건설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형태로 우리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객관적인 측면에서 잘 이렇게 그 토론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효 박사님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강효 박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장의 강영호입니다. 네. 이 무거운 사실은 망분리 규제에 관련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먼저 발제를 맡게 돼서 사실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간단합니다. 망분리 규제 현황하고 그 다음에 망분리 규제에서 나오는 그 이슈 사항들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제 현황입니다. 사실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320이라는 대규모 이 금융권, 사실 금융권을 넘어선 우리나라 전체에 그 사이버 테러 공격이 있었죠. 뭐 방송사에도 공격이 있었고요. 큰 사이버 공격이 있었는데 그 사고를 계기로 이제 망분리 규제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방식으로는 이제 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를 이제 병행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용 단말기는 이제 그 외부망과 방식과 상관없이 분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얘기는 이제 물리적이든 논리적이든 상관없이 분리를 하고, 전산 시스템 서버, 그 다음에 단말기, 그에 접속하는 단말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물리적으로만, 논리적은 안 되고 물리적으로만 분리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2013년 그 당시에 망분리를 규제를 도입하게 된 그 사유에 대해서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320이라는 엄청나게 큰 사이버 테러 공격이 있었죠. 근데 그 사이버 테러 공격은 금융회사 직원 단말기 해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말기 해킹에서 어떤 직원은 악성 이메일을 받아서 그걸 실행시켜 가지고 감염이 됐고, 어떤 직원은 불필요한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거기에서 실행되는 액티브엑스에 의해서 감염이 이제 돼가지고 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해킹 사고를 많이 접해왔는데, 아주 많이 접해왔는데 해커 입장에서는 그 조직을 해킹하기 위해선 또는 장악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실은 단말기입니다. PC를 공격을 하고 그 PC부터 장악을 해서 그 다음으로 그 PC에서 그 연결 가능한, 접속 가능한 서버를 차례차례 이렇게 공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수순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항상 PC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우리 정보보호 업체에서는 그 PC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이메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노력과 솔루션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원래 보안이라는 건 완벽한 게 없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보안적으로 가장 확실한, 가장 적절한 대책은 사실은 망분리입니다. 특히 물리적 망분리 같은 경우는 PC를 두 대를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접촉 자체가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많은 불편이 따르는 그런 단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망분리를 도입한 이후로 우리는 이 PC 영역단에서는 정말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망 안으로 들어오는 이 PC 단의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까지 계속 유행하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이 대표적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대표적으로 그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 타겟을 대상으로 타겟의 PC를 대상으로 공격을 하는데 사실 우리 다른 산업군에서는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렇게 전 세계가 굉장히 유행하면서 많이 피해를 당했고 그 사실은 17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권은 망분리를 했기 때문에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는 매우 안전한 편입니다. 자, 망분리 규제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크게 두 개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산 서버하고 그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를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 망분리와 물리적 망분리가 있는데 물리적 망분리는 논리적 망분리로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월등히 안전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망분리 예외 사항입니다. 망분리를 하는데 예외를 왜 할까요? 예외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예외가 왜 필요하냐? 우리 망은 이게 이제 논리적 망분리 구성도인데요. 사실 물리적 망분리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망을 분리하는 것은 사실은 첫 번째 목표와 단계는 우리가 PC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PC가 계속 사고가 났었거든요. 320 때 PC 때문에 그 난리가 났었고 2011년도에도 대규모 사고가 있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PC에서 시작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첫 번째 목표는 사실 PC를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보안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망분리였고요.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표인 이 서버단, 이게 서버단이고 왼쪽이 PC단입니다. 우리 최종 목표인 이 서버단은 망분리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DMZ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예를 들면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같은 경우 이 내부 서버가 DMZ에 있는 그 인터넷 뱅킹 웹 서버를 통해서 고객한테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떨어지면 서비스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결 자체는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결국은 이 망분리 예외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규제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포괄주의의 반대인데요. 열거주의 경우에는 해당 열거된 사항만 예외가 가능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무조건 예외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열거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우리가 보면 최근에 많이 이제 원하는 최근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클라우드가 나오고 스마트 오피스가 나오고 아주 우리가 망분리를 처음 도입할 때와는 그 당시와는 이 우리 컴퓨팅 환경, 정보 서비스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AI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까지 들어오게 될지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런 신기술들을 우리가 금융권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AI
소프트웨어 개발, 사스 같은 것들을 이 지금 구체적인 열거주의 상황에서는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융권은 이렇게 이 신기술들을 이용하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이 예외사항이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 상황,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 망분리는 이제 이 망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일단은 다 PPT로 일단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패널 토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발제에서 다루었던 두 가지 안건을 그 안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두 가지 망분리 비교 분석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2018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논문에서 일단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안성이나 호환성 그리고 가시성 부분은 이제 물리적 망분리가 좀 더 나아 보인다는 분석이었고, 그 외에 이제 구축 비용이라든지 편의성, 그 다음에 관리성, 운영성, 확장성, 유연성 부분은 논리적 망분리가 우수하다, 비교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분석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논문이니까 필요하시면 이 제목으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한 부분은 그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발제할 때 그런 물리적 망분리가 논리적 망분리로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월등히 안전한가? 그게 제 이 발제문의 첫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물리적 망분리의 물리적 망분리의 보안성은 일단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성이 높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PC 두 대를 쓰니까 이게 분리되었다는 게 제 본인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된다. 우리 이 보안 상태가. 그 다음에 이게 물리적으로 그냥 두 대를 쓰는 거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가 않죠. 당연히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충분히 검증된 기술로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논리적 망분리의 보안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상화된 이제 업무 환경을 주로 이제 쓰게 되는데, 논리적 망분리는 이제 그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SBC 방식을 대표적인 예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상화된 업무 환경을 중앙 서버에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보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가상화 환경을 인터넷 PC를 가상화로 쓰는 방법이 있겠고, 반대로 내부 업무망 PC를 가상화로 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양쪽 다 엄청나게 큰 강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PC의 경우 주기적으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금감원에 있을 때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금감원 내부 시스템 정보 보호를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실무도 했었고, 네트워크 망관리자도 해봤고, 관리자도 해봤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면서 느낀 건데, 특히 망분리, 금감원은 논리적 망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망분리를 인터넷 PC를 이 가상화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금감원의 경우에는 이 인터넷 PC 가상화 쓰고 있는 거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초기화를 합니다. 매일 초기화하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터넷 쪽에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그걸 갈아엎는 거죠. 초기화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외부로부터 공격이 정말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내부망 PC를 가상화할 경우에는 모든 내부 자료를 서버에 보존을 하게 되고 있고 서버의 관리자가 그 감시, 중앙에서 감시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처음에 2013년도에 그 망분리를 도입할 때는 이 논리적 망분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안정성에 이게 충분히 안전한가에 대한 그 확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 망분리는 보통 이제 그 슈퍼바이저라는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 거기서 예전에는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보안은 원래 없기 때문에 이 논리적 망분리가 그러면 안전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사실 금감원에서 운영을 해보고 이 논리적 망분리 이 기술이 매우 안정화됐습니다. 그간 오랫동안 이용을 하면서 매우 안정화됐기 때문에 사실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기술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된 거고, 기술 자체가 논리적 망분리 이 가상화 기술 자체가 이제는 안정화 단계라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에 느꼈던 그때의 보안성하고는 지금은 사실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 망분리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리적 망분리에는 비록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PC를 주기적으로 초기화해 가지고 하는 이런 그 굉장히 보안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논리적 망분리가 물리적 망분리보다 위험하다라고 사실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양쪽 비교를 이제 장단점을 감안해서 현 상태에서 비교해 봤을 땐 사실 거의 동등한 수준이 아닌가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물리적 망분리는 어떤 관리자가 운영을 해도 기본적으로 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 망분리는 관리자, 운영자가 조금 잘못하면 좀 위험해질 수 있고요. 아주 잘 이용하면 아주 안전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논리적 망분리를 아주 안전하게 관리자가 잘 운영하면 저는 물리적 망분리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전에 어떻게 보면 그 갭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보시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구성도입니다. 이 구성도에서 보시면은 논리적 망분리를 하든 물리적 망분리를 하든 우리 내부 서버는 결국 인터넷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주목을 해야 될 게 뭘까요? 망분리를 하더라도 패치나 외부 파일에 우리 업데이트 할 때 외부 파일의 내부망 유입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망 연계 구간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DMZ하고 업무 서버 구간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 항상 데이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 구간에 사실은 위험이 항상 상존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PC에 예를 들면 USB 통해서 바이러스도 아직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는 DRM이나 DLP, 낙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망분리를 하기 전과 하기 후 저희가 이제 PC에 감염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금감원 전체 PC가 한 3,000대 정도 있습니다. 예. 망분리를 적용을 하고 나니까 우리 검역소에 다 나오잖아요. 검역소를 확인해 보니까 한 10분의 1 더 이하로 줄더라고요. 그만큼 망분리의 효과는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망분리로 모든 게 다 된다.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 그럼 10분의 1이라도 아직은 감염되는 게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 왜 망분리를 했는데 아직도 PC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내부망 PC가, 인터넷 PC가 아니라 내부망 PC가 왜 감염이 되지? 자, USB 같은 거 또는
기타 그 망연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이런 위험은 계속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10분의 1로 줄기 때문에 효과는, 망부리 자체의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거긴 합니다. 자, 정보보안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이제 그 브루스 슈나이어라고 이 이제 정보보호 쪽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전문가이시죠. 이분이 한 명언인데요. 시큐리티는 체인이다. 쇠사슬 체인이고, 그 시큐리티의 강도는, 그 체인의 강도는 링크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링크 중에 가장 약한 링크, 그 가장 약한 링크의 강도와 동일하다. 한마디로 우리가 체인을 아주 세게 잡아당겼을 때, 어떤 기계들이 그랬을 때 끊어질 때 보면은 가장 약한 링크가 끊어지죠. 예.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 단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링크가 연결된 쇠사슬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2013년 당시에는 320이라는 엄청난 사고가 났고, 그 사고는 금융회사 직원의 PC 단말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그 이전에 2011년도에도 큰 사고 났는데, 그것도 금융회사 직원 PC에서 결국 나온 겁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에 2013년도에 가장 약한 링크는 PC였다는 거죠. PC. 그래서 우리는 PC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대응책을 꺼내게 됩니다. 특히 이 금융권의 보안이 중요한 게 강조할 필요가 사실 별로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 북한하고 아직 대치 중인 상태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공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보면은 그 해커의 공격 그 기법을 상세하게 잘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북한의 그 해킹 능력을 보고 사실 제가 거의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북한의 그 해킹 능력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껏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대응책인 망분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PC 단말기는 굉장히 안전해졌죠. 논리적 망분리를 도입하든 물리적 망분리를 도입하든 굉장히 안전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그럼 가장 약한 링크, 쇠사슬에서 가장 약한 링크는 뭘까요? 당연히 안전해진 단말기가 아니라 망연계 구간이라든지, 또는 DMZ의 서버 구간이라든지, 또는 USB 통제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이 지금은 더 약한 링크이고, 우리 금융회사 직원 단말기 내부망 PC는 상당히 안전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를 얘기할 때 제가 어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를 이렇게 구분할 게 별 필요가 없다는 그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금융회사 실제 사람입니다. 이제 직원이 PC를 2대를 쓰고 있는데, 한 대는 인터넷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한 대를 가상화 띄워가지고 한 VM은 이제 내부망으로 접속하고 업무용이죠. 하나의 VM은 서버 접속용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보보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안전하게 잘 구성한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 망분리 규제상으로는 이 서버 접속용 단말기는 내부망 접속용 단말기하고 같이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망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융회사는 오른쪽 그림으로 구성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서버 접속용 PC는 그대로 서버 접속용으로 PC를 이제 단독으로 하나 두고, 나머지 PC 하나는 VM을 띄워서 인터넷용으로, 또 하나의 VM을 띄워서 내부 업무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 구성도가 막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지는 않지만 보시기에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전문가들도 왼쪽 그림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망부리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금융회사 전산 환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망부리를 하는 건데 어떻게 상세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던 게 더 위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 망부리도 충분히 안전한데 이 물리적 망부리, 논리적 망부리를 이렇게 상세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문에서 두 번째 이슈가 우리가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주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호 단말기, 5호 단말기 의미 아시죠?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자, 3호 단말기는 사실 업무상 필수적으로 외부 기관과 연결을 하는 경우에만 이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판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좀 불편해도 감안해서 사용해도 된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불편하면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보안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PC에서 접속해서 보면 되니까요. 자, 문제는 사실은 5호 단말기하고 서버 외의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서버 외의 부분에 특히 전자금융 업무 처리를 위해서 외부 기관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경우, 그 다음에 DMZ 구간 내 정보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경우, 이 경우 이제 예외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게 제 의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외 사항의 구체적인 열거주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 13년에는 그러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사고 난 지 사실. 그때 10년 전에는 AI가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스마트 오피스 안 나왔고 클라우드 없고 사스 당연히 없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기술 자체는 나올 수 있지만 사람들이 금융권에서 이용을 안 하던 그런 상황이죠. 단순하던 우리 정보 서비스는 단순했어요. 금융권의 정보 서비스는 단순하니까 망도 단순하죠. 망이 단순하면 규제를 이렇게 열고지 형태로 하는 게 어느 가능합니다. 단순하니까. 근데 현재는 어떠냐? 우리 금융 분야에 지금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지금 플랫폼을 추진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서 각종 부수 업무, 경영 업무를 지금 허용하는 그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가 예를 들면 음식 배달이라든지 또는 알뜰폰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형태의 금융과 어떻게 보면 많이 좀 거리가 있는 그런 플랫폼 사업 같은 것들을 지금 상당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를 하게 되면 금융권의 그 전산망은, 내부 전산망은 당연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가 다양해지니까 다양한 외부 기관과 통신도 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 또 다른 얘기가 이 급변하는 IT 환경에서는 AI, SaaS, 빅데이터 등등 우리 신기술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금융권에서 굉장히 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열거주의 상황에서는 이런 혁신 기술들 사용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금융 업무 처리를 위해서 외부 기관과 통신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자, 금융회사들은 보통 대외기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용선을 통해서 외부 기관과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업무에 필요한 것들이죠. 예, 업무에 불필요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전자금융 업무일 경우에만 그게 예외가 가능합니다. 이 예외가 되니까 통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금융 업무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에는 전자금융 업무만 있을까요? 금융회사는 전자금융 업무 아닌 다른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내부 경영 관리 목적의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ERP라든지 뭐 IFRS라든지 전자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부 기관과 통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전자금융 업무가 아닌 것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몰래 전용선 연결해서 규정 위반하면서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어떤 데는 아니 그래도 규정은 지켜야지 하면서 DMZ에다가 릴레이 서버를 둬가지고 DMZ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외부랑 통신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저용선으로 암호화해가지고 안전하게 통신을 하다가 이 규제가 생기면서 이 DMZ 외부로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을 해야 돼요. 현재 그런 데들이 또 진짜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 훨씬 위험해진 거죠.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예외입니다. DMZ 구간 내 정보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경우에 예외가 가능합니다. 자, 금융회사 서버가 DMZ 구간하고 실시간을 통해서 외부랑 이렇게 통신하는 경우에 예외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뱅킹, 웹 와스가 통신하는 게 이런 형태죠. 예. 이 예외가 없으면 인터넷 뱅킹 서비스 닫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외가 있는 거고. 근데 자, 이 규제를 보시면 우리는 실시간이란 표현이 있어요. 이 실시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찾아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나 응답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통신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세션 개념이 들어가고 세션 아이디가 있는 경우에 우리는 이제 보통 실시간이 이제 보장된다라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의견으로는 TCP 통신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흐름 제어를 하고 에러 컨트롤을 다 하기 때문에 TCP 정도 되면 그게 실시간 아니냐, 실시간의 개념을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CP라고 치고 실시간을 그러면은 우리가 UDP 통신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금융회사 서버하고 금융회사 내부망하고 DMZ 구간은 UDP 통신은 없을까요? UDP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DNS도 쓰고 SNMP 같은 데서도 쓰고 많이 쓰지는 않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통신 서비스입니다. 통신 프로토콜이죠. 근데 이거를 UDP는 그럼 다 잘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UDP 통신 사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UDP 같은 건 다 잘라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냥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거를 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한정을 줘야 될까요? 예를 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자, 사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클라우드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사스를 예를 들겠습니다. 사스에 보면은 얼마 전에 발표된 것에 의하면은 보안 관리라든지 IT 개발 운영 뭐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사스, 보안 관리 사스가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보안 관리도. 만약에 보안 사스, 한마디로 보안 사스가 우리 금융회사 내부망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보안을 관리해주는 보안 사스다 치면
저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거 못하게 하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보안 사스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금융회사 클라우드를 이용을 할, 자기 거를 올려서 이용을 할 경우 금융회사가 자기 클라우드를 시큐리티 체크하기 위해서 보안 사스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용하면 훨씬 더 안전해지는 거죠. 보안 사스가 클라우드를 보안 관리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경우에는 사용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스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스 클라우드 사실 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정말 많은 그 서비스들이 사스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점점 더 다양한 사스가 나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히 리스크 기반으로 가야 됩니다. 사스 종류 엄청나게 많습니다. 리스크 많은 게 있고 리스크가 아주 낮은 게 있습니다. 리스크 높은 거는 뭐 사용 못하게 한다?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리스크 많은 거는 사용한다 하더라도 철저한 통제하에서 사용한다? 좋습니다. 리스크가 거의 없는 사스, 리스크 아주 낮은 사스, 사실 그런 것들은 허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분리의 효과는 분명히 엄청나게 큽니다. 많은 불편과 비용이 따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망분리 규제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망분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망분리를 없애자? 그러면 그 많이 든 비용이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안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망분리 규제는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하냐? 목표 원칙 중심으로 규제를 하고 필요한 부분, 더 자세하게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리스크 기반으로 가이드나 매뉴얼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정보 서비스가 단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세하게 규제하는 게 가능했죠.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감독 규정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형 금융회사 말고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 정보보호 관련된 전문성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상세하게 규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오히려 많이 했습니다. 현실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 다양한 경영 업무, 부수 업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전산망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일이 자세하게 규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보호 교육, 우리 금융보안원 같은 데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융권의 중소형 이라 하더라도 이런 그 담당자의 전문성이 상당히 올라가서 금융권 정보보호 담당자의 전문성은 상향 평준화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이 보안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 현실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망분리 규제 풀어달라, 규제 안 해달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당국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일을 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년에 예를 들면은 우리 김소 과장님이 좀 전에 보이스피싱에서 사고 많이 나는데 모바일 OTP일 때 그렇게 사고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OTP가 매체 분리라는 그 규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때는 그 규제가 있었으면 그 사고는 안 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매체 분리 규제가 없어졌죠. 여러 가지 이유로 없어지면서 사실 모바일 OTP가 사용이 되고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에서 이제 해커에 의해서 폰이 장악되는 바람에 사고가 납니다. 사실 이런 규제라는 게 무조건 나쁘게 볼 거는 아니거든요. 그 규제가 세월호 사건 규제처럼 없어져서 큰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는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사실 지금 규제 완화를 지금 망불리에 대해서는 외치고 있지만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망불리 관련돼서는 규제 자체는 살아있대, 규제 자체는 남기되 이 틀을 조금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망불리를 했을 때 망불리 규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다, 뭐 시간이 많이 든다, 뭐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융에서는 대표적인 라이선스 산업이고 그 돈도 잘 버는데 돈 많이 들면 돈 좀 더 들여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불편하다. 인터넷 PC에서 검색을 해서 망연계로 넘겨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사람 더 채용해서 하면 되잖아. 돈 잘 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망불리 규제의 이 틀을 바꿔야 된다는 이유는 이런 불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망불리 규제가 너무 세세하게 너무 시시콜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규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하게 보다 더 안전하게 우리 금융권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망불리 규제는 계속 유지시키되 그 틀을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